네, 안녕하세요.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4일 치러졌던 7급 공채 PSAT 언어논리 관련해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출제됐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경향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결국 이런 어떤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는 것은 내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올해 기출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급 공채에서는 PSAT가 실시가 됐으니까 작년 기출과 비교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 방법을 잡아야 될지 함께 저랑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논리라는 그 과목 자체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작년부터 공부를 저와 같이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PSAT라는 어떤 시험은 기존에 암기하는 시험과는 좀 다른 형태의 테스트 형태죠. 그래서 어떤 언어라고 했을 때, 언어논리라고 하면 언어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뭔가 독해력이 많이 바탕이 되는, 우리가 수능에서 국어나 언어 문제 풀었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언어논리라는 시험 자체도 PSAT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 독해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를 담당을 하실 때 9급이 됐건 7급이 됐건 해서 들어가서 공무를 담당을 하실 때 그 많은 보고서를 텍스트 형태로 된 걸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뽑아내고 또 비판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시험이라서 단순 독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제가 매일 강조드리지만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진행하실 때 그 강의 보충 자료로 나간 것들 같이 저랑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보충 자료, 강의 자료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제가 언어논리 유형 분류라는 거를 해놨습니다. 네, 언어논리 유형 분류라 하면 이런 거죠.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이미 5급 공채에서는 04년부터, 민간 경력에서는 11년부터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7급에서만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언어논리라는 시험에 기출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기출들을 분석을 해보면 출제원들이 여러분들의 공부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직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에는 요런 문제들을 내겠다, 문항들을 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유형화해서 분류할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공부하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고 강사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5년 정도 5급 공채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합격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논리를 이제 제가 수험생 때부터 공부하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출제원들의 시각을 조금 더 잘 판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유형으로 일단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언어논리라는 어떤 유형은 크게 독해 파트와 논증 파트와 문맥 파트와 논리,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 맨 아래쪽, 그러니까 표의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해 원리 쪽, 독해 쪽을 이제 보시면 주어진 시간 내에 긴 길이의 글을 빠르게 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증을 읽고, 그 논증은 논조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비판하고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문맥 문제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을 하거나 지문의 밑줄 그어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논리 문제는 우리 시험 이름이 언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파트가 문제가 돼서 따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논리 이론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논리 이론과 규칙을 바탕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문장의 참과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래서 논리 퀴즈 문제가 출제가 되죠. 당연히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강의 때 쓰는 표현들인데, 그 독해를 단순 독해로 볼 게 아니라 뭔가 내용 이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에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문에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라서 밀독 스타일의 접근법을 가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논증과 문맥은 합쳐서 광독으로 묶어놨잖아요. 광독이라는 건 넓을 광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크게 보는 거죠. 지문의 어떤 세부 정보를 봐야 되는 게 밀독형 문제의 특성이라면, 광독형 문제는 지문의 큰 틀, 큰 방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예요. 논리 이론 가지고 퀴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언어 논리를 크게 요거 밀도, 광도, 논리 이론이나 퀴즈 같은 거 다루는 요 4가지 파트를 일단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다시 분류를 해서 강의 때 제가 이렇게 각 유형별 접근법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오늘 제가 올해 기출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하고 라고 말씀드릴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보는 언어 논리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유형을 나누는 그럼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논지 주장, 견해 분석, 강화 약화, 비판 반박, 평가, 빈칸 추론, 밑줄 추론, 원칙 적용,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을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제에서 보게 되는 문제 제목, 발문이거든요. 그래서 발문을 보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각 유형별로 접근법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좀 전략을 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발문을 가지고 이제 언어 논리 유형을 분류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올해 기출을 들어가서 올해 기출을 좀 총평을 제가 해보자면, 일단 우리 지금 아까 유형 봤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4가지 큰 틀에서 독해, 그 다음에 논증, 문맥, 그 다음 논리. 지금 독해 원리, 논증의 방향, 문맥과 단서, 논리의 체계, 이렇게 제가 제목 적어 놓은 거는 그 기본서의 챕터예요. 기본서 챕터 이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지금 20년 7급 모의평가 때부터, 그 다음에 21년 작년 우리 7급 공채, 그 다음에 올해 7급 공채까지 해서 문항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원들이 이 언어논리라는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영역별 비중을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유형별 비중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올해 기출을 보시면 작년 기출보다는 그 전년도에 모의평가로 나왔던 문제와 오히려 그 비중, 유형의 비중이 더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8문항, 독해 쪽 문제가 8문항 나온 거는 계속 동일하고요. 똑같이 계속 8문항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논증의 방향성을 좀 보실만 한데, 요쪽
논증 쪽 관련 문제를 보시면 지금 7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3문항에서 작년보다. 그런데 그 전에 모의평가 문제 나왔을 때는 논증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문맥과 단서, 아까 봤던 우리 빈칸 추론하거나 밑줄의 의미 추론하거나 글의 어떤 문맥에 맞게 글을 수정하거나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긴 한데 비중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2문제 정도 줄었고요. 오히려 20년 모의평가 때와 유사하죠. 그다음에 논리의 체계 쪽, 논리 이제 퀴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작년은 첫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논리 문제가 비중도 되게 높았고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 문항수가 2문제나 줄었죠. 6문제 나오다가 2문제 둔 거는 굉장히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봤을 때는 작년 기출보다는 올해 기출의 퀴즈 문제나 논리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고, 사실 보면 또 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출의 비중보다는 모의평가 비중과 유사하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제가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 기출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라고 총평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7급 공채 시험이 처음 도입이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문제 작년 기출을 딱 보시면 5급 공채나 민간 경력과는 약간 다른 7급 공채만의 특징이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였었습니다. 뭐 문제 배치부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그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실무적인 소재를 지문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뭐 독해 문제든 문맥 문제든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25문제에서 7, 8문제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죠. 근데 그게 올해는 확 줄었어요. 한 3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실무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유형 비중이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독해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독해 원리 쪽을 조금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한데, 작년 7급 공채 기출의 특징이 뭐였냐면, 뭐 부합이나 추론 발문이 달려있는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문항수를 봤을 때 뭐 8문제니까 사실 문항수의 비중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은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독해 문제 있죠. 정말 생소한 개념을 던져주고 그 개념의 내용을 제시를 해서 설명문조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약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선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원칙 적용형 문제였어요. 굉장히 도식적으로 지문을 구성을 하고 기계적으로 독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논리처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기존의 언어 논리 스타일의 독해 문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만 더 반복이 되면 작년 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7급 공채의 독해는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기출에서는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에서 나오는 독해 문제 스타일, 일반적인 독해 문제, 지문 읽고 내용 이해해서 개념 판단해서 선지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중이 확 높아졌고요. 사실 그거는 20년에 나왔던 그 7급 모의평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의평가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와 상당히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가 작년에는 잘 안 보이다가 올해 등장한 걸로 봐서는 저의 결론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와 유사하게 7급 공채 문제들도 특히나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 5급 공채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실험, 추리, 실험 평가, 원칙 적용. 특히나 이제 요런 실험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 실험 추리는 밀독 파트, 독해 파트에 속하고요. 실험 평가는 평가 문제니까 뭔가 방향성 따지는 논증 문제 쪽에 들어가는데,
과학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하는 이런 문제가 5급 공채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급 공채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경향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7급 공채 자체만의 어떤 특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그쪽으로 나가기보다는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와 유사하게 지금 출제가 됐다. 어차피 이제 민간 경력자는 같이 시험을 보니까요.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문제 난이도는 뭐 작년과 유사한 정도였다. 왜냐하면 일단 실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실무 소재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문맥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맥은 우리가 광독 쪽으로 제가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지문을 크게 보고 방향성을 찾아서 혹은 뭐 단서 찾아서 지문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독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실무 소재가 사용이 되게 되면 되게 밀독스럽게 가요. 그러니까 지문에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결국 시간 싸움이 시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문제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 소재를 바탕으로 한 문맥 문제의 비중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실무 소재 문제의 비중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논리 문제. 작년에 논리 문제 비중도 많았고 높았고 문항수도 많았고 난이도도 높았고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준비 많이 해가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푸셨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문항수도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뽑아내는 그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게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동안 충분히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어렵게 논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파트 문맥과 논리 파트로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는 낮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논쟁이 문항수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실험평가 문제 같은 게 2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실험평가 문제는 40문항이 출제되는 5급 공채 문제에서도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5문제 출제되는 우리 기출에서 2문항이 나왔다는 거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거고 실험평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평가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논쟁 문제니까 광독으로 들어가는데 또 실험의 내용이 지문에 제시가 되면 밀독처럼 실험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무 소재가 줄어든 대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어떤 그 실험, 평가 이런 문제들이 좀 비중이 높아지면서 논쟁 쪽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작년보다는 그다음에 독해 문제는 문항수는 8문항으로 동일하지만 요거는 약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구조를 보는데 뭐 익숙하신 분들은 작년 시험 스타일이 더 낫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정말 평이한 독해 문제들이 한 5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 문제도 난이도가 작년보다 높지 않았다. 1, 2, 3, 4번이 아마 쑥쑥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독해 쪽도 난이도가 사실은 뭐 작년과 유사한 정도 혹은 더 쉽게 느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해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았다. 작년보다는 좀 쉬었다. 평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전체적인 7급 공채 올해 시험의 언어 논리 총평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받으신 프린트에 보시면 그 1쪽의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2022년 7급 공채 PSAT 언어 논리 총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어떤 그 문항 비중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경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
끝에서 세 번째 단락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요 부분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런 경향으로 보았을 때 이제 7급 공채 PSAT 언어 논리도 2, 3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5급 공채나 기존에 나왔던 민간 경력자 PSAT 언어 논리와 일치된 유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형별 비중도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 참고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서 7급 공채 기출만이 아니라 5급 공채 기출과 민간 경력자 기출도 동일한 중요도로, 그러니까 11년부터 21년까지는 7급 공채와 다른 민간 경력자 기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7급 공채 기출을 다루듯이 중요한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따라서 최근 5급 공채 언어 논리에서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유형,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험 결과 평가하거나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유형이라던가 혹은 원리나 원칙을 적용하는 유형,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7급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목해야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7급 공채 기출만의 특성을 보이는 문제들이 그럼 아예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중이 줄어든 거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비중이 줄었는데도 작년 기출과 동일하게 살아남은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런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실무 소재의 지문으로 빈칸 추론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개 쟁점에 대한 논쟁을 제시해서 그 견해 방향성 판단하는 유형은 작년에도 올해도 나왔고 모의평가 때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형화된 거예요. 우리 7급 공채 PSAT 언어 논리에서는 나오는 문제로 유형화가 된 거니까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총평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총평은 이러한데 각각의 어떤 유형별로 문제를 직접 보면서 어떤 특성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독해 원리 출제 경향 분석에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세부적인 정보 판단 능력 플러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판단하는 능력, 동시에 평가. 이게 원래 언어 논리 스타일이에요. 작년에는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들어왔다. 전반적인 독해 어떤 그 독해 문제 스타일, 지문의 정보 파악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문제는 총 올해 8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개념 이해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없는 이거나 혹은 부합 같은 발문 달고 아마 나책형 기준으로 1, 2, 3, 4번, 5번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5문항 연달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채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이런 원칙 적용형이라던가 실험 추리형 추론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화됐던 유형도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세부적인 정보 판단 능력까지 체크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재잖아요. 그죠? 소재인데 뭐 원래 언어 논리는 지문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뽑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소재를 구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거는 역사 소재.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실 거니까 역사의식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 소재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올해도 1번, 2번 문제가 다 역사 소재 지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조 없이 그냥 줄글 형태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서술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게 일반적인 독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 한 3문제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생물학 같은 어떤 과학 소재라던가 도서 분류 번호, 마스크 착용 기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문에 제시하고 보기나 선지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자체는 크게 뭐 어느 쪽에 치우칠
본다거나 뭐를 뭐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특히나 이제 역사 소재와 우리 기출의 그 최고 공채 기출의 핵심은 이거예요. 소재상으로 보면 역사, 과학 그리고 실무 소재 요 세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 이쪽에 보시면 강의 자료에 보면 제가 22년 최고 공채 PSAT 언어 논리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독해 원리 출제 경향 분석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몇 문항 출제됐는지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첫 단락에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개념이나 내용 이해형 독해 비중이 매우 낮았거든요. 작년에. 올해 독해 문제는 모의평가 경향과 유사하고 최근 5급 공채 기출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아마 갈 거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경향을 세부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과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 흐름 판단하는 능력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실 만한 거는 그 작년 7급 공채 기출에서는 5급 공채에 잘 보이지 않았던 판단 같은 발문 많이 비중 있게 출제됐었는데요. 올해는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 다 일반적인 그냥 5급 공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발문이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소재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역사 소재는 비중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소재는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옛날 용어라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셔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올해 1번, 2번 문제를 보셔도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용어를 가지고 출제되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내년 대비하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식적인 접근을 요하는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의 경우 생물학 뭐 이런 것들 소재에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급 공채와의 유사성이 높아진 만큼 내년을 대비해 5급 공채 기출의 독해 문제 출제 경향에도 함께 주의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가서 좀 직접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 작년에 출제됐던 대표적인 이제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예제 1번이라고 가져온 문제인데요. 딱 보시면 일단 5급 공채 잘 안 보이던 판단이라는 발문이 쓰였고요. 그리고 지문이 도식적이라는 게 그 지문 구성만 봐도 딱 티가 나요. 이렇게 지금 표가 딱 들어가 있죠? 표가 들어가 있고 그 표 아래 보시면 A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B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C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선택지도 보시면요. 주어가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 표에 올라가서 아 C구나 해서 요 1번 선택지의 주어가 C라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정보를 끼워 맞춰서 선택지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 문제의 독해 문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설 부분은 요거 작년 문제고 강의 때도 제가 많이 강조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 부분은 작년 문제는 해설 노트 달아놨어요. 요거 참고해서 복습하실 때, 네, 공부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예제 2번으로 제가 가지고 온 문제가 올해 4번 문제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발문 되게 평이한 매번 쓰이는 알 수 없는 이라는 발문이 쓰였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발문이니까 저는 주어 부분에 X 표시 하나 할 거고요. 그 발문 부분에 X 표시 하나 크게 해 놓을 거고, 그 다음 밀독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저는 어떤 거였냐면, 밀독은 기본적으로 지문에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선택지 구성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면 지문에서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 먼저 보죠. 선택지 딱 보시면요. 계획적 진부와 계획적 진부와 계획적 진부와 계획적 진부와 계획적 진부와 주어 부분이 다 일치해요. 계획적 진부와의 개념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럼 이 생소한 용어의 개념이 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문을 구성하는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체크해 줘야겠다라고 하고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 기본서의 챕터에서 보면
그 독해 원리 첫 번째 챕터 제목이 개념 이해형 문제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잘 안 보였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문제 봅시다. 계획적 진부화 바로 나오죠?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러면 요거는 개념 정의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생소한 용어니까요. 그 다음에 계획적 진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병렬식으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쭉 훑어주면서 그냥 너무 구체적인 정보 체크하지 마시고 첫째, 둘째, 셋째 병렬식으로 끊어주기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읽다가 핵심적인 구절이 될 수 있는 부분에만 체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제품 출시한 뒤 여기에 인상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둘째는 뭐 중고품 시장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경쟁력도 하락한다.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보시면 뭔가 소비자 만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첫째, 둘째, 셋째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정도만 체크해 놓고 내려가시고 그다음 마지막 단락. 기업들은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매출 확대, 이익 늘릴 수 있다. 기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매출 확대,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반면 뒤에 보시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뭐 소비자 입장은 다른 거니까 세모 같은 걸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신제품 구입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실질적인 손실 발생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한 또 끊어주죠. 환경이나 생태를 고려하는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도 계획적 진부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에너지나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체크를 해놓고 선택지를 판단을 해보면 1번 계획적 진부화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보시면요.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경쟁력도 하락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완전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번 답 나왔으니까 3, 4, 5번 확인하지 말고 지금 요거 4번 문제였으니까 5번 바로 넘어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 쪽에서 이제 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계획적 진부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단락. 계획적 진부화 이후에 세 번째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보다 비싼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요거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단락에 그 이유에서. 그 다음에 5번 계획적 진부화로 인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 기간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요거는 계획적 진부화의 개념과 관련된 선지라고 보여져요. 그 아까 우리 처음에 계획적 진부화의 개념 정의 보시면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이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 선택지가 계획적 진부화의 어떤 개념에서 보면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알 수 없는 틀린 선택지는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일반적인 독해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의 대표적인 개념 이해형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유형으로 봤던 논증의 방향성, 요 출제 경향 분석 한번 먼저 또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중하고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이 5급 공채 기출과 이제 일치되기 시작해요. 5급 공채 기출은 기본적으로 논증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논증 쪽 문제의 비중 상당히 늘었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5급 공채에서도 그 이제 아까 우리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제가 발문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논증의 방향성 쪽에 해당되는 발문이 되게 다양하게 많았었거든요. 뭐 논지, 주장, 견해 분석 뭐 이런 문제들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5급 공채 기출의 이런 방향성 따지는 발문이 강화, 약화나 비판, 반박보다는 평가를 좀 비중 있게, 이 평가 부분을 비중 있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기출도 그러했어요. 평가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난이도 높은 실험 평가 문제는 2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고 5급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 소재, 견해 분석 문제 유형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올해 문제 25번이에요. 작년도 2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법령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쟁점을 준 다음에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갑과 을이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논쟁 분석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3개년 연속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의평가부터 시작해서 작년 기출 그리고 올해 기출까지. 그러면 유형화된 거예요. 이제 자리가 잡혀서 내년에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형의 문제는 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받으신 프린트에 이쪽 다시 좀 돌아가서 보시면 그 논증의 방향성, 출제 경향 분석에 관해서 제가 길게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그 작년 기출에 비해서 이제 첫 단락 2번째 줄 보시면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제가 강조했듯이 언어 논리라는 시험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언어 논리는 언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이고 이러한 출제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문제 유형이 논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앞으로도 중요도 있게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7급 공채 기출에서 논증의 방향, 출제, 경향, 5급 공채 기출과 일치하다라고 하는 거 발문 평가 쪽으로 많이 나왔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실험 내용 결과 평가하는 그런 실험 평가 유형 많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실험평가 문제가 많아진다는 건 논증 쪽에 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나 스킬 등을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평가 문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발문이 이제 분석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 법령 대비해서 실무 소재로 쟁점 나뉘는 그런 논쟁 분석 문제도 있었는데 그 견해 분석 문제는 분석 문제 대표 문제 유형이고 이는 이미 유형화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견해 분석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5급과 방향성이 계속 일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급 공채 기출에서처럼 논리와 논증이 통합된 형태의 분석 문제. 그러니까 그냥 단순 견해 분석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중요한 문장들을 논리 명제로 뽑아놓는 거죠. 그래서 기호화해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도식적으로 출제가 되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아직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5급에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논쟁에 대한 분석이란 발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화되어 있다는 그 실무 소재 바탕으로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작년 문제 한번 쑥 훑어봅시다. 작년 문제 보시면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그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지금 평가의 대상이 밑줄 처리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추세예요. 5급 공채도 그러하고 그러면 평가의 대상이 기억과 니은이니까 지문에서 기억, 니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평가라 하면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지를 가서 보시면 뭐 기역을 반박한다, 니은을 반박한다, 기역과 니은을 모두 반박한다. 반박한다는 거는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쳐져 있는 내용과 반대 방향의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보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옆에 뭐 제가 해설을 적어놓기도 했지만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부분이었죠. 기역에서는 지금 귀납적 방법이 철학이라는 지적 작업에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모든 지적 작업에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만 단순히, 그러니까 범주가 좁은가 아니면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지적 작업엔 철학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범주가 넓은가, 요거를 구분을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뭔가 평가의 대상이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은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문제 한번 볼까요? 올해 문제 보시면 요거 올해 22번 문제인데요. 실험평가 쪽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평가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발문은 똑같죠. 작년 문제와 똑같은데 기역을 봤더니 입자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을 봤더니 파동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다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구분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기 내려가서 어떤 평가인지를 보시면 기역도 기역은 강화되고 니은 약화된다. 기역 약화되고 니은 강화된다. 그 다음에 기역은 약화되고 니은은 강화된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얘기인가 봐요. 강화, 약화 여부가 다르게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보기 하나에 기역, 니은을 다 평가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손이 좀 가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 한번 쓱 훑어보셔도 뭔가 경로 1과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뭐보다 뭐 오른쪽에 맺힌다면 하는 식으로 실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 이 경로 1, 경로 2 관련해서 어떤 실험이 제시되어 있는지 실험의 내용 세팅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이 지금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기역과 니은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기역, 니은의 입자이론이 뭐고 파동이론이 뭔지 한 문장만 체크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광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이제 입자 이론 보시면 뭐 빛이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다. 이에 따르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은 물이 빛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며 공기 중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다. 이런 거를 그냥 이게 결국 입자이론의 어떤 결과적으로 하니까 어떤 중요한 결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밑줄 처리하셔도 되고, 저는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입자이론 동그라미로 맞춰줬으니까 물속에서는 더 빠르다 이 정도로 체크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편 파동이론. 그럼 입자이론의 결론이 물속에서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파동이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쭉 읽어 내려오면 여기 맨 아랫줄에 물속에서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오히려 더 느리다 라고 완전 반대로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병렬적으로 파동이론 얘기 계속하죠. 빛의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 중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또 물속에서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파동의 속도가 뭐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사실 체크를 하셔야죠. 그죠? 속도가 달라진다.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파장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 빛의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장이 의미하는 게 빛의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도는 그럼 뭐냐?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반면 뒤쪽에 입자이론 쪽 얘기를 보면 공기 중에서건 물속에서건 빛의 속도는 색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파동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드 맞춰주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반면 뒤쪽에 결국 입자이론 쪽에서는 공기 중에서건 지금 물속에서건 빛의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빛의 속도와 관련된 게 입자 이론과 파동 이론에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에 드디어 실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경로 1, 경로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실험 내용은 저는 아예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다르게 좀 볼 건데,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도 여기서는 다르게 표시를 할 거예요. 경로 1에서는요. 물속을 통과한다고 했고요. 요거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키워드 맞춰주는 거죠. 공기만을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치가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실험의 결론을 확인을 해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따라서 두 빛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다면 반사된 두 빛이 도착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지며 더 빨리 평면 거울에 도착한 빛의 수로 스크린 오른쪽에, 그러면 빨리 가면 오른쪽, 그 다음에 늦게 하면 왼쪽,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가 매칭이 되죠. 이 정도 표시를 해주고, 그럼 사실 요거 지금 표시된 것만 해서 딱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광동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죠.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같은 두 빛이 각각 경로 1과 2를 통과를 했을 때, 일단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색깔이 같은 두 빛이,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 경로 1과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오른쪽에 맺힌다. 그 말은 경로 1쪽이 오른쪽에 맺힌다는 거니까, 그 말은 물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기억은 당연히 강화가 되고 니은은 약화되는 게 맞죠.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단순해요, 방향성. 그 다음에 니은을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번에는 색깔이 다른 두 빛 중 하나는 경로 1, 다른 하나는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에 갔다면 물 쪽에서의 속도가 더 느린 거죠. 그러면 기억은 물 쪽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약화되고, 물 쪽에서의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한 니은은 강화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맞는 선택지인데, 뭐가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 색깔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색깔에 대한 언급은 우리 지문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또한으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색깔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색깔에 대한 언급은 결국 뭐냐면, 그 입자 이론에서는 물이든 공기든 색깔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파동 이론이죠. 파동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서는 색깔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 니은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색깔이 다른 두 빛 중 하나는 경로 1, 다른 하나는 경로 2. 그러니까 어떤 게 물속으로 갔는지 어떤 게 공기 중으로 통했는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알 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어쨌거나 경로 2를 통과한 게 느리게 도착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니은 보기에서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지금 이 실험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뭔가 색깔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거를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디귿처럼 가셔야 되죠.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르다고 했죠. 색깔이 다른 두 빛이 이번에는 모두 경로 1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랐는데 무조건 물 쪽을 통과를 한 거죠. 그런데 두 빛이 스크린에 맺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는 색깔에 따라서 물을 통과할 때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던 니은 쪽의 어떤 그 주장은 강화가 되는 거고, 속도 변화 색깔에 따라 없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약화가 되는 거라서, 네,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가 약간 함정일 수 있는데 요 색깔이 다르다는 표현이 니은의 세팅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넣어놔서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으로 가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작년 문제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논증 쪽의 문제는 문항 수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졌으니까 조금 어려운, 다시 말해서 5급 공채 쪽 문제들로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내년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문맥과 단서 쪽 출제 경향 분석을 저랑 같이 좀 보시면, 일단 비중과 난이도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맥과 단서 쪽은 네, 감소를 했어요. 8문제 출제됐다가 6문항 출제된 걸로 문항 수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항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 소재 지문으로 구성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의 수가 감소를 했죠.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딱 그 세문항 정도 막판에 몰렸어요. 23, 24, 25번만 이런 문제 어떤 그 실무 소재 바탕으로 하는 문제였고요. 실무 소재로 지문을 구성하는 문맥형 문제는 2문제, 빈칸 문제로 23, 24번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대신 그러면 나머지 그런 문항들은 뭐에서 출제가 됐느냐? 기존의 5급 공채에서 나오던 일반 소재의 문맥 파악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안 보였었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이런 게 사실은 5급 공채와 7급 공채의 차이점을 되게 없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문맥과 단서 쪽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거 빈칸 추론 형태의 실무 소재 문제는 유형화됐다. 아까 제가 23, 24번에 나왔다는 실무 소재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는, 조금 이따 우리 한번 같이 볼 건데 그런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나올 거다. 유형화 이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2문제 출제가 돼서 사실 작년에 비하면 엄청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저희 우리 받으신 프린트 3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문맥과 단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 언어 논리가 단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문맥과 단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기출과는 다른 7급 공채 기출만의 특징적인 문제인 실무 소재를 활용한 그런 문제가 문맥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7급 공채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유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6문항 올해 출제가 됐고 작년보다 비중이 준 것은 실무 소재로 지문을 구성해 출제하는 문항 수가 작년에 8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 3문항 중에 2개가 문맥, 하나가 논증, 논증 쪽, 견해 분석 쪽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문맥형 문제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5급 공채나 민간 경력 기출과 유사하게 일반 소재로 지문의 문맥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 유형 역시 5급 공채 기출과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실무 소재로 출제된 문제의 경우 문맥 문제임에도 세부 정보를 파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요 비중이 낮아진 거는 이 문제 유형의 어떤 난이도 하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지속이 된다면 문맥형 문제에 해당하는 빈칸 추론이나 글의 수정 문제는 문제 해결 시간이 곧 변별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문맥 문제로 나오니까 광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실무 소재 아니라 세부적인 정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빨리 푸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걸리는 거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항 비중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출제된 빈칸 문제 형태의 실무 소재 문제 유형화된 거니까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합시다. 그래야 내년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문제를 직접 보면 작년 기출에서 이제 많이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린 그 빈칸 형태를 가지고 실무 소재 가지고 이제 출제된 문제가 지금 예제 5번으로 제가 가져온 요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늘 빈칸 문제인데 지금 보면 가불 식으로 약간 대화체로 나와요. 그럼 대화체로 나온 지문은 사실 발문이 밀독이든 광독이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금 보면 뭐 조례 재정 비율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씨의 어떤 상황,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이 몇 건이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되게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마지막 이제 빈칸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시면 물음이 A씨의 조례 제정 비율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나오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A씨의 상황을 명백하게 다 정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선택지에 들어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A씨의 상황에 맞는 거 그냥 찾아서 빈칸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빈칸 추론 문제지만 굉장히 밀도스럽게 알 수 있는 없는 문제와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였고,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된 거는 이런 어떤 아까 구체적인 몇 건이 뭔가 제정이 되어 있고 입법 예고 몇 건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이제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게 10건 중에서 한 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올해 문제도 한번 보시면 올해 문제를 딱 보면 올해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지금 된 거죠. 올해 23번 문제입니다. 아까는 뭐 그 조례 재정 비율 이런 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받는 거 이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발문은 동일합니다. 근데 빈칸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면 맨 아래쪽에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뭐뭐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민원인이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정보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부터 어차피 대하체는 전체 흐름을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단락부터 보시면 요런 얘기 나오죠. 2021년에 보조금, A 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조금 신청 자격 알 수 있냐라고 했더니 A 보조금과 같대요. 그게 뭐냐면 그다음 해당 지자체에 농업 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급 대상 토지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대요. 그럼 A 보조금을 작년에 지급받은 사람이니까 B 보조금 신청 자격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변동사항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선택지 가셔서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상당히 유사한데 뭐를 제끼실 수가 있냐면 3번에 보면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요거 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작년에 A 보조금 받았을 때 확인이 된 사항이라 이걸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번과 5번을 제끼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다른 어떤 제한사항이 없을까? 를 물어보니까 대상자 및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A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요거 받을 수 없대요. 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정하더라도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 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의 제기 기간에는 비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의 A 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현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15건이 있는데 그중에 11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들어왔고 한 건은 심의 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인용됐고요. 그다음에 9건은 기각되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이의 제기 심의 결과가 진행 중이래요. 그러면 추가로 뭐를 확인하면 되냐면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다른 사유 확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현재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1번, 지금 2번, 4번 남아있는 선택지를 보시면 다 유사한데 뭐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요. 1번은 이의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인지 세 번째가 다 달라요. 2번을 보면 이의제기 기각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지 그 다음에 4번은 이의제기 인용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지 어떤 게 맞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추가로 뭐만 확인하면 민원인이 현재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냐. 기각이면 기각건에 이제 민원인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의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거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의제기 기각건에 포함이 되면
보조금을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기각권. 그러니까 기각권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용이 됐다거나 아니면 심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권인지 여부만 여기에 이제 민원인이 제기한 게 이제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기각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실무 소재로 빈칸 추론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대비해서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리의 체계, 논리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비중, 난이도 제가 봤을 땐 다 감소했어요. 일단 뭐 비중은 문항수로 바로 판단이 되시죠? 총 4문항 출제가 돼서 작년보다 2문항 줄었고요. 그다음에 논리 퀴즈형 문제가 3문항 출제가 됐고, 나머지 1문항이 그 분석이라는 발문 달고 논증의 타당성 판단은, 요거 작년에도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요런 문제가 1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요런 문제는 5급 공채 스타일과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문항이 도대체 준 거냐? 논리 이론을 응용해서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언어논리 초창기에 5급 공채도 논리라는 과목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논리 이론들을 뭔가 원리 원칙화시켜서 적용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퀴즈가 아닌데 논리 문제인 것들,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고, 작년 우리 기출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졌어요. 그 2번째 해부터 싹 없어지고 퀴즈 쪽에 집중하는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퀴즈 같은 경우에는 논리 이론을 적용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논리 이론을 알고 있어야 기호화하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모든 논리 이론의 응용력이 농축된 문제가 사실은 퀴즈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퀴즈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도 집중이 될 것 같다. 이제 한 번 정도 초반기에 나올 법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부터 해서 그 이후에는 논리 문제 5급 공채처럼 그 논리 그 퀴즈 쪽 문제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수가 줄기도 했지만 그 퀴즈 문제의 패턴을 보시면 난이도도 작년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 앞쪽에서 논증의 방향성,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논증의 방향성이 아니죠. 논리의 체계 쪽을 어떤 식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문항수 줄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한 4문항 정도, 25문제에서 4문항 정도 논리 문제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문항상의 균형으로 봤을 때, 유형상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올해 문제 스타일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 그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이런 유형의 어떤 문제는 작년 7급 공채 기출, 그다음에 올해 5급 공채 기출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그러니까 분석 발문으로 논리 문제 제시하는 스타일이요. 그런 문제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기출에서도 유형화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고요. 그 다음에 퀴즈도 사실 그 유형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있죠. 제가 강의 때 이제 말씀드렸을 텐데, 그 중에서도 명제 연결형과 참거짓형 문제가 언어논리 퀴즈 문제 대표적인 스타일인데, 올해 문제는 명제 연결형 쪽에 이쪽에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하게 나뉠 수도 있는 참거짓형 퀴즈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는 퀴즈 문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명제 연결형 쪽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난이도가 이제 낮았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그럼 출제가 안 된 참거짓 문제는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놓치시면 안 돼요. 올해 안 나왔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내년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다음에 올해 기출의 논리 문제에서 작년과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그 논리 이론 응용해서 적용하는 문제 안 나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5급 공채 기출을 좀 보시면 시험 초창기에는 논리 이론 응용한 원칙 적용 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3개년 정도까지는 초창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이 도입되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이런 유형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급에서 출제됐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충분히 좀 연습을 해서 내년 시험장에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논리 시험에서 이제 언어 영역을 다루는 다른 유사 기출들과 이제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논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질 거고, 사실 언어 논리에서 중요한 건 논리 논증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의 문제들은 조금 내년에는 난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변별력이 될 거예요. 합격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는 뭐 여전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작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지금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10쪽에 예제 10번이라고 예제 7번이라고 가져온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봐서는 논리 문제라고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줄글 형태로 지문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발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발문 항상 이렇게 나오죠.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찾아라. 혹은 반드시 거짓인 거 찾아라. 진위 여부 알 수 없는 거 찾아라.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지문 길이가 더 길어지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논리 명제들 있죠. 가업 명제나 정업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들을 빠르게 찾아서 기호화하셔야 돼요. 기호화해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이것도 문제 보시면 뭐 해설 부분은 제가 노트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시고 되게 헷갈리게 문제들 뽑아놓거든요. 문장들을 볼까요? 이런 문장. 개인 건강 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면 여기까지가 정권. 보건 정보의 공적 관리에 관한 가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단어들을 길게 뽑아서 기호화하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읽어서 풀려고 하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뭐 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 가업 명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기호화해 놓고 지금 이제 해설 노트에 보시면 한 5개의 문장 제가 밑줄 처리된 이런 스타일로 다 기호화가 될 수가 있고, 이 기호화를 바탕으로 확정적인 정보 찾아서 연결고리 잡으시면 되는 명제 연결형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건 쉽지 않겠다, 좀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수준으로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이제 한 3문제 정도 논리 퀴즈 나온 거 하나 한번 보시면 똑같이 얘도 명제 연결형 퀴즈 문제인데요. 앞전에 문제가 줄글 형태로 나왔다면 얘는 누가 보더라도 퀴즈 스타일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을 고르는 문제예요. 보시면 문장이 3개 정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요 3개를 1, 2, 3이라고 놓고 빨리 기호화해서 기호화의 연결고리를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퀴즈 문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A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나 B, B를 수강하지 않으면 바로 연결되죠? C를 수강하지 않는다, 나 C.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나 D. 그 다음에 A를 수강하지 않으면, 이번엔 연결 안 되니까 따로 떨어져서 씁시다. A를 수강하지 않으면이니까 not A네요. E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E. 그 다음에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not C.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연결고리가 3개가 딱 잡혀 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뭔가 지금 확정적인 정보가 없잖아요. 다 가업 명제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반드시 수강해야 될 과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뭔가 확정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업 명제를 통해서 확정적인 정보를 찾는 방법이 간접추리법이었죠. 문장들을 연결해서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적용된 문제예요. 볼게요. 연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요렇게 되는데 1번 명제, 2번 명제를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요 2번의 첫 번째 명제를 대우 명제로 만들면 나시면 D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을 수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얘도 대우 명제로 만들면 E면 A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앞에다가 E 갖다 붙이면 되죠. 요렇게. 헷갈리니까 요거 지읍시다. 대우 명제 만든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았는데 얘도 대우 명제로 만들면 C면 E다잖아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세 개의 문장이 화살표로 쭉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뭐가 거슬리셔야 되냐면 C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타고 가다 보면 나씨가 있어요. C를 가정했는데 나씨, C와 나씨는 모순관계잖아요. 가정한 것과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처음 시작점이 C가 틀렸다 라는 의미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확정적인 정보로 나오고, 그러면 나씨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라는 거니까 나씨면 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는 반드시 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으로 갑니다. 전형적인 명제 연결형 문제, 그중에서도 전형적으로 시작점이 없어서 간접 출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적인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 제가 명제 연결형 퀴즈 문제 풀 때 계속 강조드린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퀴즈는 3분 각이라고 했는데 3분도 걸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3분 안쪽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으니까 사실은 조금 작년보다는 확실히 난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난이도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를 좀 하셔서 논리 문제는 계속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서 이제 총 4가지 유형에 관련해서 4가지 유형에서 우리 이제 작년 기출과 올해의 기출 대표적인 문제 좀 비교해서 저랑 같이 봤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으면 아마 올해도 컷이 꽤 올라갈 겁니다. 다 같이 잘 치는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전략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시간적인 전략에서 삐끗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문항수를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예상에는 논리 문제 같은 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낮은 난이도로 예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 논리 같은 거 어렵게 출제되는 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제 유형별로 25문제 또 분류해서 8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기초 인문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강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내년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